현재 수능 완성 실전 5회 두 번째 영상입니다. 교재는 250페이지요. 여기 16에서 19번 본문 정리해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한번 보자. 국민의 알권이란 이거 체크하고요. 국민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공적인 정보 여기다 체크하면 된다. 공적인 거 그럼 사적인 정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옆집에 사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 그 여자아이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 그건 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사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 있지. 너네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봐. 거기 들어가면 이거 있어. 정보 공개 요구할 수 있는 거. 정보 공개 신청이라는 그 칸을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은 너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뭐 작년에 기말고사 언제 받고 이런 것 테스트지. 그걸 정보 공개를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국민들이 원하는 공적인 정보를 취득할 때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누구나 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국민의 알권이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보가 방대해지고 전문화되고 기밀화는 뭐야? 좀 비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대행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언론 중요하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야. 그 다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자들을 이제 나쁜 기자들 뭐라고 부르죠? 다 알고 있지? 기레기라고 부르죠. 기자 쓰레기 이렇게 해서 기레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 이런 게 있나 봐. 4조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사실의 정보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그 다음에 방송법에도 있다는 얘기야.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된다. 이걸 규정한다. 근데 다음 보자. 하지만 너한테 하지만 언론의 편의를 위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취재 및 보도 방식이 생겨났다. 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한다니까 나쁜 방식이야. 취재 및 보도 방식이겠지. 나쁜 방법이 생겨났다. 우선 속보와 특종에 대한 경쟁 때문에 취재원에게서 얻은 취재원은 정보 주는 사람이지. 이 정보 주는 사람에게 얻은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무책임한 보도 방식, 그거를 발표 저널리즘, 이거에 의한 보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지. 특종 내고 싶어서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보도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만약 가짜가 됐다. 아 그럼 그땐 진짜일 줄 알았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안 좋은 거지.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의 전달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재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야. 나쁜 거 첫 번째. 발표 저널리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재원과의 관계, 취재 및 보도의 편의 때문에 생겨난 엠바고, 그 다음에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이러한 취재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공익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좀 양면성이 있는 거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제 엠바고에 대한 설명부터 여기 나옵니다. 엠바고는 합의에 의해서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보도 시점 유예. 이거 너네 많이 들어봤지? 이거는 엠바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이런 데 보면은 청와대 같은 데 가면은 그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데가 있거든. 거기에 청와대에서 어떤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기자들 불러. 그 다음에 이거는 2시까지 엠바고입니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2시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는 얘기야. 그럼 2시에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면 그 이후에 뭐 한 3분, 4분 지난 다음에 신문 기사로 싹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엠바고를 걸어놓는 거야. 근데 만약에 쌤이 예를 들어서 채널 A 기자야. 채널 A 기자인데
2시에 엠바고를 걸어놨어. 근데 나는 특종을 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1시에 채널 A 단독 보도입니다하고 다 발표해버렸어. 나 어떻게 돼? 잡혀가 안 잡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엠바고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나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럼 나 막 해도 되겠네? 그치? 나 먼저 인터셉트해서 그냥 속보로 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왕따다 왕따. 청와대에서 지켜달라고 2시에 발표해주세요 했는데 나 혼자 1시 한다. 채널A 방송국 미운털 막히겠지. 그럼 어떤 정보 있어도 얘네들한테는 잘 안 주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암암리에 있기 때문에 엠바고를 쉽게 깰 수는 없다. 그래도 깨는 사람들도 많아. 쉽게 깨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유형, 엠바고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야? 번호 매도 된다. 우선 여기 기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처리 기간을 주어서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1번이지. 자, 2시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 그거를 신문기사로 정리하고 표 만들고 이런 시간 걸리지. 그러면 1시간, 2시간 있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리 너네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정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엠바고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여기 또 여기서 나오죠. 국민의 알 권리에 못지않게 국가 안보와 같은 공익이 중요할 때 그럴 때 설정되는 엠바고가 있다. 공공의 이익이 중시될 때 엠바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공익이 중요한 경우. 이게 뭐냐면 국가 안보가 나같이 전쟁을 하겠다고 북한에서 뭔가 정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기자가 알아냈어. 근데 그거를 엠바고 거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그게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를 아직 확인하기 전 단계거든. 그치? 진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게 사실로 밝혀져야 신문기사로 나가는 건데 그냥 개인의 기자가 알아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발표해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엠바고를 걸어놓는다. 우리 청와대에서 확인할 때까지 기사 내보내는 것 조금 유예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공익이 중요할 때 설정하게 되는 엠바고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교적 결례 등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례를 고려한 엠바고도 있다. 이게 3번이고 문제 보기로 나오더라고요.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보고 이러한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가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이권이나 수사의 편의상 설정하는 엠바고는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또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설정하는 엠바고도 언론의 본분을 회피하는 언론의 본분이 뭐냐는데 국민의 알 권리지 이거를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엠바고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 나오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필요에 따라 쉽게 파기하는 거. 너네 문제 봐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뭐가 사례가 거창하게 쭉 나오지. 보기에 가나 이렇게 사례가 나오지만 답이 4번이었잖아. B의 세모 일부 기자는 알 권리를 우선시하여 엠바고를 파기했으므로 법적 제재가 따른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17번에 4번이 나게 됐던 거지. 그 다음에 엠바고를 그다음에 좀 올려서 볼게. 필요에 따라 쉽게 파기하는 것도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윤리를 고려하여 재고의 뜻 알고 있나요? 다시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쉽게 파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채널 A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방송국이 자주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방송국 얘기한 거야. 이렇게 깨뜨릴 수 있다. 신뢰관계가 깨뜨린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 이 두 가지가 나와. 먼저 비보도 요청입니다. 이거는 취재원에 대한 정보 및 취재원이 제공한 여기서 볼게. 정보를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취재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이거 나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야. 아니면 야, 이거 내가 기자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절대 신문에 내면 안 된다.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비보도 요청입니다. 야, 이건 절대 기사로 내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기자들이 듣고 나서 그거를 다 저장을 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터뜨리는 거야. 그 다음 배경 설명은 뭐냐면요, 취재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취재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뭐다?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다. 어디서 들었는지 밝히지 않고 기사로 내는 거야. 그거는 허락을 해주는 거야. 야,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만 안 하면 기사 나가는 거는 허락해 줄게. 근데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옆에 볼까? 여기 쌤 손바닥 따라봐.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거야. 기자가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신뢰성이 하락하고, 보도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이 보도에 대한 책임을 취재원에게 묻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비보도 요청과 배경 설명은 취재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뭔가 은밀하고 깊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지만 모르는 비밀을 또 만드는 거지. 기자랑 취재원만 알게 되는 비밀을 만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 내용은 뭐냐? 대법원의 어떤 198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정리하면 언론의 책임 강조하는 내용이 대법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알 권리를 위협하는 언론의 관행, 태도는 재고, 아까 배운 단어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17번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사례 무슨 얘기 했는지. 일단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거는 뭐가 나오면 좀 엠바고에 대한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언론이 먼저 알았지만 특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킨 엠바고 때문에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당시 연합군은 작전 날짜 시간을 언론에 알려주면서 엠바고를 설정을 했고, 역사적인 이 대작전은 6분이 지나서 보도가 됐다. 엠바고 잘 지켰다는 얘기고, B를 보세요. B는 외교 특사 임명과 관련해서 외교적 견해가 갈상있는 문제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보도 시점 유예, 이게 엠바고죠. 이거를 기자들에게 요청을 했어. 근데 얘가 세모세모 기자 어떻게 했어? 이거는 관례에 대한 존중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익과 관련이 있겠구나. 얘가 지 혼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생각해서 특종으로 보도하는 거야. 그럼 이 세모세모 일보는 완전 주가 상승이 있겠지. 야, 특종 먼저 터트렸잖아. 그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왕따 당하겠죠. 외교부에서 저 세모세모 일보 기자랑 저 신문사 완전 싫어하겠지. 이게 이제 엠바고를 깨트린 사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4번 답이 된 이유는 얘기했으니까 다른 걸로 가보겠습니다. 18번 보세요. 18번 보시면 탐사 보도라는 게 나올까? 이게 아니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심층적으로 탐사를 해서 진실을 담은 특종을 보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사례랑 좀 다르지 얘들아. 앞에서 나왔던 건 뭐야? 어떤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뭐 했어? 그거를 뭐 특종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오보는 뭐가 더 많이 나겠어? 심층 보도야 아니면은 탐사 보도야? 아 미안해 잘못 얘기했구나. 탐사 보도는 오보가 날 확률이 거의 없겠지 얘들아. 왜냐면은 저 탐사 보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방금 얘기한 거 시간이 걸려도 심층적으로 탐사하면서 다 이것저것 맞춰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보가 날 확률이 적다는 얘기야.
여기 맨 밑에 줄도 보세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지. 근데 18번 문제 보세요. 3번. 가는 나에 비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검증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맞는 얘기지.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그러니까 가는 오보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만 잘 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문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따로 질문할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20에서 24번 부분 좀 낯설더라 이거는. 그 뭐가 낯설었냐면 어떤 발상 자체가 한번 보자.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이거는 톰 리건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 권리고 그다음에 이 싱어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 해방론. 그래서 그런데 동물 권리론은 인간의 먹는 즐거움에서 본래적 가치를 훼손하는 육식의 반대 입장. 그러니까 육식에 반대한다. 고기 먹지 마라. 이게 동물 권리론. 근데 한 공리주의에 기반한 동물 해방론. 얘는 육식의 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이게 공리주의예요. 이익이 크다면 육식도 옹호될 수 있다. 완전 다르지. 동그라미 애들은 고기 먹지 마. 그다음에 세모 애들은 고기도 먹을 수 있다. 단 그게 뭐다? 그 고기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고기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견해가 갈리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싱어, 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니까 잘 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내세워 윤리적 판단은 모든 존재 입장을 차별 없이 고려해야 돼요. 그럼 뭐야?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다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지. 근데 방금 앞부분에서 뭐라 했어? 싱어가 인간이 이익이 크다면 고기 먹어도 된다, 동물 죽여도 된다잖아. 여기서 좀 이상한 거야. 이것은 어떤 행위에 같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면 이익이나 고통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익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둘 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둘 다 이익을 좋아한다. 이걸 똑같이 적용해라.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 소나 돼지의 고통도 인간의 고통과 차별 없이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육식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어긋나는 종차별적 관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싱어가 얘기했던 말과 배치되는 거야. 육식은 차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싱어가 육식의 관행이 옹호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 기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이 글의 핵심이야. 싱어는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고기 먹어도 되냐 이거야. 그게 뭐냐? 난 여기서 제일 이상하더라. 육식의 관행이 가축들의 이른 죽음을 초래하지만, 그러니까 동물들이 빨리 죽지만 다른 가축을 새로 태어나게 해요. 조금 똥 같은 소리 아니니?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돼지를 죽여. 그러면 빨리 죽잖아. 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동물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비롯된 거야. 인간 사육에서 태어나는 가축들은 앞선 가축들의 이른 죽음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똑같은 논리지. 왜냐면 이 가축들이 왜 누구 때문에 태어나? 인간의 사육 때문에 태어나는 거지. 인간이 사육한다는 건 뭐야? 잡아먹으려고 사육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새로 태어나는 가축들이 빨리빨리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인간이 육식을 하더라도 쾌락의 총량에서 그 가축들이 차지하는 쾌락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여기 책해봐. 쾌락의 총량. 여기에서 가축들이 차지하는 쾌락의 양은 줄지가 않는다. 왜 줄지 않는다? 새로 태어나는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쾌락은 줄어들지 않는다. 거기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육식의 쾌락이 덧붙여진 것, 플러스 알파로보다 육식의 쾌락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쾌락의 총량을 따지면 오히려 늘릴 수 있다. 라는 똑같은 견해입니다. 왜 자꾸 쌤이 똥 같다고 얘기하는 게 뭐야? 좀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니?
그걸 뭐라고 하냐? 이러한 육식의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논변을 대체 가능성 논변이라고 한다. 쌤이 수업을 거지같이 아니면 일부러 답을 잘못 알려줘. 근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항의하러 오잖아. 아 선생님 저거 3번 문제 답이 3번인데 왜 4번이라고 알려줬어요? 쌤 때문에 수능 한 번 더 보게 생겼잖아. 그럼 뭐라고 해요? 야 니들이 있어야 내년에 또 수능 보는 애들이 또 생겨나고 막 이런 똥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육식 합리화를 뒷받침하는 논변을 대체 가능성 논변. 대체 가능성 뭘 대체해서? 새로 태어날 동물들이 대체를 했지. 그 다음에 물론 이 경우 동물에게 인위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사육을 해야 하며 고통 없는 도살을 해야하는 쉽지 않은 전제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면 대체 가능성 논변은 동물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육식을 옹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아 이런 전제가 다 돼 있으면 동물의 이익도 존중할 수 있고 인간의 육식을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대체 가능성 논문에서 쾌락을 빼앗기는 가축은 현재 존재하는 동물. 그러니까 피해가 있지. 쾌락을 빼앗기는 가축. 얘는 현재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쾌락을 대체하는 가축은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이 점이 안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면 문제가 안 돼. 피해를 본 만큼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근데 피해는 내가 보고 이득은 내 자손이 받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실제하는 쾌락을 가능성만 존재하는 쾌락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질문에서 공리주의자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뭐라고 했냐? 두 가지가 나와요. 사전 존재적 입장.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존재하는 것만 고려해야 된다. 이거 잘 외워놔. 사전 존재, 이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지. 이것만 고려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지금 현재 고통을 받는 동물들만 고려해야 되는 게 사전 존재적 입장이야. 근데 전체적 입장은 이미 존재하는 것, 이게 뭐지? 고통받고 있는 가축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해야 될 것들, 이게 뭐야? 앞으로 태어날 가축들이지. 그러니까 둘 다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게 전체적 입장이야. 그러니까 저 아까 세모했던 애가 누가 싱어는 무슨 입장을 선택해야 돼? 전체적 입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사전 존재적 입장이 아니라. 근데 또 이상한 게 나와. 잘 봐. 여기 나오죠. 결국 대체 가능성 논변, 싱어가 얘기한 저거를 통해서 육식을 옹호하려면 사전 존재적 입장이 아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싱어가 뭐라고 했어? 그의 저서에서 사전 존재적 입장이 미안해요. 이놈은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싱어는 지금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작 얘는 또 이걸 주장한 거야. 사전 존재적 입장. 이상하지 이게. 이상한 아저씨야 싱어는. 그래서 일단 실천 윤리학 초판에서는 사전 존재적 입장을 지지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본 거야. 여기서 볼게요. 그러나 그분은 이후에 나온 실천 윤리학 2판에서 이걸 포기했대.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한 말하고 말이 안 맞잖아. 전체적 입장을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파피스라는 사람의 사고 실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존재적 입장을 포기하고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 파핏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여인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여인은 임신 3개월 됐을 때 현재 태아. 너네 그것만 생각하면 돼. 현재 태아. 그 다음에 그대로 태어날 경우 앞으로 큰 장애를 받는다. 근데 알약을 지금 먹으면 지금 하는 행동 알약 먹는 거 결함이 해소되어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직 임신한 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여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 결함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돼. 그러나 3개월 지난 뒤에 임신을 하면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결함 없는 태아를 임신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 첫 번째는 약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개월을 기다릴 때 임신을 해야 돼. 만약 이런 행동 안 하면 비난의 대상 되겠지. 아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 왜 안 했어? 하면서 비난을 할 거라고. 이것이 대부분 사람이 갖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이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지. 전체적 입장을 전제를 한 거죠. 지금 현재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봤고,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 네가 이런 행동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전체적 입장이야. 이거를 전제한 판단이야. 만약 사전 전제적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즉 사전 전제적 입장으로는 두 번째 여인이 임신을 미루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C원하는 아저씨가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처럼 윤리적 직관에 어긋나는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C원은 사전 전제적 입장을 포기했다. 그러나 전체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의식이 없는 태아, 일부 동물뿐 아니라 성인인 인간에게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체적 입장을 취하면 태아, 동물, 성인 다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문제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의식이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과 없는 존재를 죽이는 것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이것도 좀 그래요. 후자와 달리 전자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통해서 일관성의 덫에서 빠져나가고자 했다. 이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의식이 있는 존재를 죽이는 건 안 되고 자의식이 없는 존재를 죽이는 건 좀 괜찮은 것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시거가 대체 가능성 논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전제를 받아들여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 번복하는 과정 봤지 얘들아? 처음에 뭐였지? 사전 존재적 입장을 계속 지키다가 결국은 뭐야?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인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문제에서 좀 볼만한 게 문서가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 일단 그 유기견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는 간단해.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을 하려고 했어. 근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좁은 집이야. 그래서 입양하면 다 불편해. 3년 후 적금을 타기 때문에 넓은 집을 이사할 수 있고 3년 후에 다른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면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번 보자. 1번. 이게 지금 적절한 걸 찾는 거야. A가 사전 존재적 입장을 취한다면 나의 입양 여부는 가의 입양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를 입양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이거 봐봐. 사전 존재적 입장이면 나하고 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 헷갈리면 사전 존재적 입장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 사전 존재적 입장. 이게 뭐였죠?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 고려하는 거. 여기서 이미 존재하는 건 뭐야? 가,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 근데 나의 입양 여부는 가와 관련이 있다? 없는 거지. 현재 있는 것만 보는 게 사전 존재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1번 틀린 거 알겠지? 2번 보세요. 2번은 A씨가 사전 존재적 입장, 마찬가지야. 사전 존재적 입장을 취한다면 가보다 나가 얻게 될 쾌락의 양이 크다. 가와 나의 쾌락의 양은 크다 작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둘은 서로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 1번 문제에서 사전 존재적 입장은 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사전 존재적 입장은 그냥 현재 있는 모습만이잖아. 그러니까 뒤를 안 따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더 쾌락의 양이 크다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3번 보겠습니다.
A씨가 전체적 입장을 취한다면 이제 입장 다르지. 전체적 입장은 뒤에 일어날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보다 가를 선택할 때 이익도 아니지. 얘하고 얘를 바꿔야 되겠죠. 가보다는 나를 선택할 때 3년 후에 더 적금 타서 넓은 집으로 가는 게 이득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 두 개를 바꾸는 게 맞고 지금 가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입양하는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이 답이었죠. 방금 그 얘기입니다. A씨가 전체적 입장을 취한다면 가와 나 사이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서 3년 후에 나를 입양하는 것을 선택한다. 얘가 맞는 얘기야. 5번 보자. A씨가 전체적 입장을 취한다면 존재하는 가와 존재하지 않는 나를 비교하는 것의 무의미성을 고려한다. 여기 보세요. 전체적 입장은 가랑 나랑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성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미성은 사전적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다. 알겠어요? 그래서 23문제는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24번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25번에서 30번 이쪽 설명해 드릴게요.